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추가 규제 대책 시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향후 내놓을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겨냥한 대책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과 재건축 연한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런 규제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없는지 대한부동산학회 서진영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꺾기 위한 더 강력한 방안을 찾겠다. 이런 내용을 엊그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 집값 그래도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나름 또 선방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최근 집값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 철학을 국민들과 대화를 할 때 당연히 뭐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나 정책 측면에서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 이제 천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각종 이제 통계 자료를 한번 보게 되면 전국의 어떤 토지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뭐 32주 연속 이상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이 안정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가격이 안정된 효과는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때문에 지방들은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격들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을 어느 정도 상쇄하다 보니까 이러한 안정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실 우리가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이나 어떤 KB국민은행의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거의 한 15%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정책들을 아무리 폈지만 서울의 어떤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이딴 규제로 인해서 거래 절벽이 오는 사태, 이런 어떤 부작용들은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그다음에 지방 간이나 서울 간의 어떤 보게 되면 지역 간의 양극화도 많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부작용들을 사실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사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로 지목했던 부분이 뭐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투기 세력도 뭐 재건축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재건축 정책들을 이제 규제하는 이유는 네. 강남의 어떤 재건축 아파트들이 투기 수요를 조정하고 아파트 가격들을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재건축 규제에 집중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펴낸 어떤 재건축 정책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가 이제 가장 먼저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고분양가를 규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일부 규제를 했고, 그래도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상승을 어떻게 주도하다 보니까 재건축의 어떤 요건들을 강화하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 되면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 안전성을 예전에는 우리가 45%까지 평가를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50%까지 높임으로 인해서 사실 뭐 무너질 정도의 아파트가 아니면 재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 환경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0%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평가를 했지만 지금은 15%까지 낮춤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에 대한 평가 부분들을 낮춘 측면이 있고, 그래도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안 잡히다 보니까 민간 택지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해서 사실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올 수도 없도록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장 최근에 발표됐었던 이 분양가 상한제 정책으로 음마 아파트도 오르고 잠실주공 5단지 호가도 최근 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이유, 규제를 가했음에도 오르는 이유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각종 규제 정책을 많이 펴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내성이 생긴 것 같고요. 예. 첫 번째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 자체가 사실 저금리로 가다 보니까 투자 자금들이 어디로 이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정도는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수요들이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엄마 아파트가 상승한 것은 또 보게 되면 교육 정책과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왜냐하게 되면 특목고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가 내 자식들은 교육 특구 강남에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수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분양가 상한제 예. 그 적용 지역에서 빠진 예상이 됐지만 적용 지역에서 빠진 네네. 뭐 목동이라든지 흑석동, 과천 추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그 선정 적용 지역에 거론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정부에서 뭐 추가적인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이제 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예상하고 있는 목동이라든지 흑석동, 과천에 이러한 규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핀셋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네. 예.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기존 아파트에 대한 가격들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인근 지역의 기존 아파트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핀셋 규제의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 관련 규제로 이 연한 기준을 늘리는 방안도 지금 거론이 되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사업 진행을 좀 차단시키면서 호가 상승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어떤 이제 재건축으로 인한 자산 가치의 상승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재건축 연한들은 지금 현재 30년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건축 규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제 뭐 40년으로 재건축 연한을 확대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30년 전후에 재건축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가격 안정 내지는 거래 절벽을 가져와서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지만, 우리가 지금 핀셋 규제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40년을 늘리게 되면 40년 기준에 이제 들어가는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그 인근 단지가 어떤 30년 된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거 인근 지역의 기축 아파트, 기존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혹시 재건축과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카드, 규제 카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또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뭐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제 핀셋 규제를 통해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지역, 동을 추가하는 쪽으로 규제들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이라도 어느 정도 뭐 양도소득세 어떤 감면 제도를 폐지해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라는 정책, 또는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보유세를 좀 강화시켜서 세금을 좀 많이 물리겠다. 그것도 안 되면 뭐 채권 입찰제, 예전에 시행을 했던 채권 입찰제를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재건축을 막겠다는 쪽으로 우리가 규제 정책들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부동산과 관련한 이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시장께서 잠실과 여의도, 이 대치동과 압구정 같은 재건축을 하실 경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시의회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해당 지역이 재건축을 하면 집값은 당연히 오르겠죠. 네네. 하지만 이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을 더 나아가 이 시장의 흐름을 맞는 것 자체가 이 과연 맞는 건지 좀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큰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주거 시설의 어떤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노후화되면 사실 재건축을 하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당연하다고 인식을 해야 되고요. 사실 우리가 뭐 이 낡은 물건이나 이런 건물들을 새 건물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라는 인식들을 가져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여론들을 의식해서 그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사실 강한 것 같고요. 우리가 뭐 30년 이상이 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 집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런 것들을 사실 간과하고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또 서울에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공급 부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일단 박원순 시장이 공급률 자체가 100% 넘었기 때문에 네. 공급만이 능사는 아니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네네. 그럼 뭐 재개발 재건축이 그 해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에는 수요가 있는 곳에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뭐 서울에 대한 수요가 그래도 소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서울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서울의 그 아파트나 주거용을 어떤 공급하기에는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밖에 사실 용지가 없습니다. 새로운 어떤 그 신규 용지들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사실 우리가 전문가들이나 많은 일반인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건폐율을 좀 낮추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재건축 방향들을 우리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제 뭐 박원순 시장이나 정부에서는 사실 뭐 주택 보급률이 1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거기 통계 자료에는 많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주택 보급률은 100%가 됐지만 지금 이 소득 수준이나 어떤 주거 수준들이 많이 향상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주거 수준이 낮은 곳에 살던 사람들은 주거 수준이 높은 아파트로 이전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옛날 어떤 그 뭐 빌라라든지 우리가 지하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들을 계속 우리가 주택 보급률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통계 자료의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렇고 앞서 뭐 대통령께서도 직접 언급하셨고 지금 규제 일변도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네. 공급 부족 우려가 당연히 좀 커질 것 같은데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지금 같아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 이 서울 지역에 대한 공급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네.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공급을 할 수 있는 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2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마련을 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신도시가 자숙 기능을 갖추고 어느 정도 도시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보통 우리가 도시학에서 50만 가구, 50만 인구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은 소규모 상기 신도시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한 25만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급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사실 뭐 규제도 핀셋 규제라고 하고 공급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얼마 전에 그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네. 한 패널이 그 양도세와 보유세 얘기를 하니까 답변으로 오히려 뭐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 주택 공급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이러한 공급만으로도 여전히 사실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뭐 가구 유형들이 예전에는 예. 4인 가구 중심이었지만 지금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들을 4인 가구 중심과 1인 가구 중심으로 네. 전환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 예. 그러나 어쨌든 기존의 어떤 4인 가구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이전 수요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름대로 또 1인 가구에 대한 공급도 이루어져야만 어떤 주거 안정들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이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네. 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들었습니다. 부담이 아무래도 급증했을 것 같은데요. 향후 시장 상황 또 이와 관련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세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국민이 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과가 돼야 되는데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보유세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렇게 세금 부담을 늘리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조세 부담의 어떤 저항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정부 정책들을 보게 되면 보유세도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도 강화하고 그래서 이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예. 정책들을 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소비자들이 시장과 이제 이 어느 정도 대치를 하면서 이게 팔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시장들을 전망해야만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한부동산학회 서진영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